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 네, 처음 오십니다. 네, 저는 민법 과목을 맡은 네, 차민혁입니다. 네, 예, 저 말 좀 할게요. 예, 저 민법 차민혁이고요. 네,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31회죠. 공인중개사 31회입니다. 31회. 31회 공인중개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죠. 자, 일단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자료 받으셨죠? 자료 받으신 거 보면 일단 OX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일단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강의 계획서. 지금 이제 그 강의 회차별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밑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보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면 민법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딱 진행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지만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위쪽에 있는 민법 학습 3개명 여기에요. 민법 학습 3개명. 야심차게 준비했죠. 3개명. 원래 첫 시간에는 이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이번 주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민법 학습 3개명 요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1년 동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1년 동안. 첫 번째가 복습이에요. 복습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복습을 하셔야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합격을 못해요. 강의를 토대로 해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습 방법은 이 책 있죠.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정독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게 입문서거든요. 입문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밑줄 쳐 놓으셨다가 그 밑줄 친 부분만 읽으시는 거죠. 읽으시는 거.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은 뭐 문제가 없죠. 이해가 되면 반복적으로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동영상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동영상을 듣는 것보다도 일단 책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만 찾으셔가지고 동영상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책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면 그 부분 다시 동영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하면은 대부분 이해가 돼요. 강의를 들으면. 왜냐면 이거는 말로 떠드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결국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된 글을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에만 이렇게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계명, 자 2계명. 자 2계명 같은 경우는 분량을 줄여야 돼요. 양은 늘리는 거, 줄이는 거. 줄이는 거라는 거죠. 줄이는 거. 양 늘리면 안 됩니다. 분량은 늘리면 반드시 망해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지금 오늘 받으신 입문서가 일단 2권이죠. 1, 2차 2권. 나머지 무슨 용어 설명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요. 자, 이후에 1월 달이 되면 기본서가 나와요. 기본서가. 이게 실질적인 여러분들 교과서거든요. 요게 과목당 한 권씩 6권. 그리고 요약집. 요약집은 과목당 한 권씩 나오죠. 대부분. 그래서 요약집도 6권.
단원별 문제집 몇 권이에요? 6권이에요. 네? 벌써 쌓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뭐 1차 한 권, 2차 한 권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2권. 네? 그 이후에도 뭐 각종 특강 자료라던가 수업 자료까지 합하면은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화하셔야 될 게 안 그래도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뭐 이 강사 저 강사 이렇게 막 늘리시고, 예? 다른 학원 가셔가지고 또 늘리고, 각종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자료 모으시다 보면은 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주어지는 자료들만 모아봐도 거의 2박스예요. 2박스. 박스로 2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3박스로 만드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양 늘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서가 민법만 말씀드리면요. 이 기본서가 두껍죠, 책이. 기본서가 두꺼워요. 책이 예를 들어서 두께가 한 요 정도 된다고 쳐요. 요 정도. 이거 좀 더 되겠죠? 한 요 정도? 기본서 두께가 한 요 정도 돼야. 몇 페이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다른 출판사에서 했을 때 민법 기본서 페이지 수가 800페이지였어요. 800페이지. 엄청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약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양이 좀 줄죠. 여기서 양이 확 줄어요. 요약집 들어가면은 양이 좀 줄어가지고 한 300페이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민법 전 과정을 단 비포 양면해가지고 20페이지로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양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양을 줄여야 될까요? 왜 양 줄여야 되죠?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회독수.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이 회독수를 높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 전에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기본서 6권짜리를 다 못 보거든요. 양을 점차적으로 줄여놓고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셔야 내용들을 다 바로 전날에 본 거기 때문에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양을 줄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3계명. 자, 세 번째는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항상 병행을 하셔야 돼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뭐 한다고요? 병행한다고요, 병행을. 우리가 이제 1년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11, 12월 과정이죠. 11, 12월 과정. 그 다음에 나중에 뭐 1, 2월 과정. 1, 2월,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 치러 가는 거죠. 시간 빨리 금방 갑니다,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11, 12월 입문 과정 처음에 한번 이론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나온 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 심화, 3, 4월이 심화죠. 5, 6월 달에 요약집으로 강의하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문제풀이 그리고 9, 10월 달에 모의고사 과정 한 다음에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계를 점점 밟아 나가면서 이제 합격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요약집 과정 요약집 과정 6월이죠. 6월. 그러니까 이 6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6월까지가 이론 수업. 그다음에 그 이후가 문제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까지는 이 이론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론을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문제로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론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언제쯤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한 10년 들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지나면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겠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깨셔야 돼. 안 됩니다. 이 공부를 할 때는 이론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반드시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잘 모르겠더라도. 그리고 문제에서 내가 틀린 부분,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이론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병행을. 그러니까 너무나 단계론적인 사고방식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5월달, 6월달 정도 보면은 다들 이제 뭐 기본서를 보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요약지를 본다거나. 그래서 제가 문제 안 푸세요 이러면 한 말이 전 이론을 잘 모르겠어서 문제 나중에 풀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드렸죠. 뭐 드렸어요? OX 드렸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반부터 객관식을 바로 이렇게 나눠드리면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실까봐 일단 이렇게 OX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2월, 1, 2월 가정도 OX를 이렇게 계속 매주 드릴 거고요. 그날 수업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스스로 좀 풀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또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뭐 보시고요. 동영상 보시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민법 3개명 말씀드렸습니다. 1년 내도록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책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 앞부분에 목차가 나와 있어요. 목차. 예? 받으신 입문서 앞부분에 보시면은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몇 장 넘겨야 되지? 한 장, 두 장. 그냥 첫 장. 첫 장에서 바로 다음 장. 예? 첫 장에서 바로 넘기시면 차례 보이십니까? 차례. 예. 차례 나오죠. 예, 여기서 왼쪽에 학계론, 오른쪽에 민법 나오는 거 보이세요? 차례입니다. 차례. 예, 선생님 그 책 맞아요. 예, 그 책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이 총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1편, 2편, 3편 해가지고 민법, 총칙, 물권법, 그리고 계약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받으신 게 입문서기 때문에 총 3편밖에 안 나와 있는데 민법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총 4편이에요. 4편. 4편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민법 목차를 보면요. 목차. 민법 목차. 민법은 총 4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제1편이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 제1편.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제2편 물권법이 나와요. 물권법 보이세요? 제2편 물권법. 그리고 3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약법이요. 계약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입문서라서 마지막 4편은 빠져 있습니다. 그 4편이 바로 민사특별법이에요. 이렇게 총 4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1편부터 4편까지입니다. 자, 민법 총칙 1편. 민법 총칙 1편. 네, 물권법 2편이고요. 계약법 3편, 민사특별법 4편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시험에 출제되는 거를 보면은 일단 민법 총칙이 10문제 출제, 물권법 14문제, 그리고 계약법이 10문제고 민사특별법이 6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문제 출제? 40문제 출제라는 거죠. 40문제. 40문제 출제가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중에서도 결국 민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배경. 민법이 왜 등장했냐. 민법이 등장하게 된 거는 결국 이 민자가 민간인이라는 거죠. 민간인. 개인, 사인이라고도 하죠. 사인. 이 민간인들 간의 어떤 이 사적인 분쟁들이 생겼을 때 이러한 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이 민법이에요. 결국 사적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갑이 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친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거죠. 친구야 돈 좀 빌려주라.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줘요. 1억을 빌려줬다.
자, 그럼 이렇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계약을 가리켜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갑한테 돈 빌려준 거죠. 돈 빌려준 사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 돈 빌려준 사람 뭐라고 하죠? 채권자라고 해요, 채권자. 채권자 맞나요? 예, 작년에 하신 분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돈 빌린 사람은요? 채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갑과 을이 채무자, 채권자 관계가 된 건데 여기서 갑이 1억 빌린 다음에 약속한 날짜에 갚으면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돈 안 갚으면 얘가 돈 안 갚으면 갑과 을 사이에서 결국 분쟁이 생긴 거죠. 분쟁이.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결국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지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지음으로써 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었죠. 그러면은 이 을 같은 경우는 갑한테 돈 받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갑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돈 갚을 뭐가 있고요? 너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너는 의무가. 이렇게 권리 의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뭘 가지고 있다? 너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의 이러한 권리 의무를 확정, 규정 지어줌으로써 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너 돈 안 갚으면은 을이 갑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들어가고, 예, 뭐 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강제 경매 들어가야 되겠죠. 친구인데도야, 예, 친구인데도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야죠. 이 양반 돈 안 갚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민법에서 권리를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법을 아우르는 그 내용이 바로 결국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를 잘 정리해두면 상대방의 의무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왜냐면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네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권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권리는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법에서 등장하는 권리는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물권 아니면 채권이에요. 이거 외 권리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외 권리는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물권 아니면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민법 총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4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법에서 우리가 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몇 편이겠어요? 상식적으로다가 제2편이겠죠. 여기서 물권을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3편 계약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 4개의 편 중에서 제2편과 제3편 여기서 물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칙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추상적이에요. 따라서 내용이 어렵겠다, 쉽겠다. 어렵습니다. 총칙이 제일 어려워요. 총칙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포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아, 민법은 아니구나. 포기할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보지 말고 이런 것부터 보지 말고 이 각 칙에 해당되는 권리 두 가지를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총칙을 보는 것이 보다 더 내용을 받아들이기 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책에서 지금 1편, 2편, 3편 중에서 요 제2편 물권 있죠. 여기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 마지막 총칙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물권법으로 갑니다. 물권법. 자, 물권법은 우리 지금 현재 입문서 167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죠. 167페이지. 167페이지 피세요.
빨리 피세요. 빨리 피세요. 빨리 피세요. 노인대학 아니죠? 빨리 피세요. 자, 16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제2편에서 물권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권법. 자, 물권법으로 들어왔어요. 물권법. 몇 편이라고요? 2편, 제2편이라고요. 여기서부터 할 거라고요, 지금. 2편이에요. 자, 물권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자, 물권법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일단 물권 총론. 물권 총론. 그다음에 물권 강론으로 나누어져요. 자, 지금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된 제2편에서 제1장이 지금 물권법 총론이라고 돼 있죠. 여기하고 제2장 물권의 변동 여기를 묶어서 물권 총론이라고 해요. 자, 지금 우리 책에서 제1장하고 그다음 2장 여기가 물권 총론이에요. 여기는 이제 물권에 대한 전반적인 추상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거고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을 다루는 것이 지금 제3장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제6장 담보 물권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물권 총론 그리고 3, 4, 5, 6장이 물권 강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물권 총론 여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권 총론을 여기를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물권 총론 볼게요. 물권 총론 볼게요. 예? 뭘 찍으실 거예요? 아, 찍으실 거예요? 아. 예. 예. 아주 적극적이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촬영되고 있어요. 예, 촬영되고 있어요. 자, 물권 총론입니다. 물권 총론. 자, 물권 총론. 자, 총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볼 거냐면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물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봐요. 일단 물권의 의. 물권이란 무엇이냐부터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물권의 객체 볼 거고요. 객체. 네, 여기까지 보고 나면 아마 첫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후에 추가되는 거는 계속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물권의 의. 의부터 봅니다. 의. 물권이란 무엇이냐. 자, 책을 일단 어디 보시냐면요.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 와보시면 물권의 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단락 봅니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 치세요. 뭐를 지배한다고요? 뭐를 지배한다? 물건을 지배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 자체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뭔 말인지를. 자, 물권에 의해서는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셔야 돼요. 권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민법에서 나오는 권리는 물권 아니면 또 뭐가 있다고요? 아까 채권. 첫 번째,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라고 해서 대물권이라고 해요. 대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에 비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한다라는 점에서 대물권이 아니라 대인권이라고 해요. 네. 자, 그리고요.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절대권이에요. 이 절대권이라는 뜻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 이게 절대권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요. 상대권입니다. 상대권이다. 자, 따라서 채권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계약 당사자에 해당을 하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제2편 물권법을 아우르는 물권법 아우르는 원칙 자체가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뭔 말인지 몰라도 일단 들으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건 물권을 법에서 딱 정해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물권법을 아우르는 규정들 대부분이 다 강행 규정들이에요. 법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강행 규정이다. 자, 이에 비해서 이 채권, 계약법을 아우르는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해서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 규정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물권하고 채권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뭔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아시겠어요? 모릅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을이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세입자라는 거죠.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을이 임차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갑과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죠.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임차인 그리고 갑이 임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을 3년으로 약정했어요. 3년으로. 근데 을이 지금 이 주택에 거주한 지가 1년이에요. 을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임차권은요. 채권이에요. 채권,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살겠다. 내가 이 집에서 살 거다. 라는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을이 지금 1년밖에 거주를 안 했는데 갑이 집을 갖다 팔아버릴 수 있죠. 집을 병한테 팔고 소유권을 넘겼다. 그럼 원래 집주인은 누구였는데? 원래 갑이었죠. 근데 이제 누가 소유자라고요? 얘가 이제 주택 소유자라는 거죠. 집주인 바뀌었습니다. 이때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할 때, 야, 너 나가라. 나는 너랑 계약한 적 없다. 나가라고 할 때, 이때 을은 나가야 된다.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니까 채권이니까. 채권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 채무자에게만 주장. 채무자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상대권. 자, 그렇기 때문에 을하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한 게 누구죠? 을은 누구랑 계약했다? 저쪽 갑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가진 임차권 같은 경우는 갑에게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없고 갑에게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에게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너랑은 계약한 적 없으니까 너 나가. 그럼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갑하고 계약을 할 때 보증금 1,000만 원 걸어놨는데 그럼 보증금 빼주세요. 보증금 빼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라고 보증금 달라고 을이 병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보증금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물권이니까 채권이니까 채권이에요.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을은 자신의 권리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대항력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비교해서요. 만약에 그러면 갑이 역시 똑같이 주택 소유자인데요. 주택 소유자인데 이번에는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전세권자로 들어왔어요. 갑과 을 사이에서 주택 관련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전세권자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에요. 전세권 물권이라는 거죠. 단순히 갑한테 내가 당신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택에 대한 권리가 을한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을 3년을 했는데 을이 1년밖에 안 살았는데 갑이 제멋대로 주택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병한테 팔고 주택 소유권을 넘겨버렸을 때 병이 을한테 나가라 그러면 야 너 나가라고 할 때 을은 병에 대해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물권. 아니 물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주장한다고요. 에? 너한테도 주장하고 제3자한테도 주장하고 아무한테나 다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요 경우에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갑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전세권은 얘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구별점을 여기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을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라고 하는 건 그 계약을 한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저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병한테는 주장을 해요, 못 해요?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채권을 가리켜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행위 청구권에 불과하다. 자, 근데 여기서 을이 가진 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한테 행위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주택이라고 하는 부동산,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계속 주장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물건을 가리켜서 물건을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건에 대한 지배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권하고 채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권에 의해서는 물권하고 채권하고 뭐가 다른지를 잘 비교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아시겠어요? 책 봐요. 자, 조금 내려오시면 네모 2번에 물권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성질. 양괄호 1번 지배성.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지배하는 권리다. 지배하는 겁니다. 뭐를 지배한다고요? 목적물,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을.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나와 있듯이 절대권이라고 돼 있죠. 절대권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나 다 주장한다. 즉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자, 첫째 줄 중간에 보시면요. 절대권은 특정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이 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반면에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의무자, 즉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상대권이라고요? 쓰세요. 채권. 채권은 상대권이다. 물권은 무슨 권이고? 절대권이고요. 자, 밑에 양괄호 3번에 배타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배타의 뜻이 뭐냐면은 나만 할 거야. 나 혼자만 할 거야. 이게 배타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지금 첫째 줄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자의 지배가 이미 성립하면 그 물적 이익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아니, 내가 지금 전세권자인데
내가 지금 전세권자인데, 내가 지금 전세권자로서 이 주택을 지배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전세권자야, 너랑 나랑 같이 전세하자, 너랑 나랑 같이 전세 들어가자,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지배할 거야, 이런 걸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타성.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4번 양도성. 물권이라고 하는 건 양도를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 이 양도의 뜻은 딴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넘길 수 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네모 3번입니다. 물권의 객체가 나오죠. 객체. 자, 이제 두 번째로 왔어요. 객체. 자, 그러니까 이 물권의 객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걸 과연 어디다가 행사를 하는 것이냐, 그게 객체입니다. 물권을 어디다가 행사를 하는 것이냐, 객체. 물권의 객체는 아까 뭐라고요? 어디다가 행사한다? 물건이에요.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 객체는 따라서 물건이에요. 자, 그럼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지금 책에서 확인을 좀 해보면, 밑에 쪽에 98조 보이십니까? 회색깔 처리된 거 98조 보세요. 민법 98조에서 물건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또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지.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셔도 돼요, 98조 이거. 자, 근데 99조를 와보시면은 부동산과 동산이 나와 있죠. 결국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동산이 좋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아닌 것들을 동산이라고 해요. 일단 동산은 동산은 우리 강의실에 있는 게 다 동산이죠. 예?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동산이고, 신발도 동산이고, 책도 동산이고, 다 동산이죠. 동산. 이 동산 안 중요하죠. 부동산이 중요해요. 부동산. 동산이 아닌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99조 1항에 보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들이 부동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부동산이라고요? 토지 및 뭐라고요?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들을 가리켜서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동산. 토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땅이죠, 땅. 그리고 토지 위에 정착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건물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냥 토지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권의 객체라고 하는 거는 뭐고? 물건이고, 물건은 다시 뭘로 나누고요? 부동산, 동산. 그리고 부동산은 뭐고요? 토지 건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99조 2항에서 확인해 보면 부동산 이외의 것들은 죄다 다 동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이제 양괄호 1번에 보시면 현존 특정의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물건의 객체는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현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양괄호 2번 독립의 물건. 물건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물건은 안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현존, 현재 존재하고, 특정이 돼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독립성까지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조금 들어가 보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책에 안 나와요. 자,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라 그랬고, 물건이 부동산, 동산으로 나뉜다 그랬는데요. 이 부동산이 토지 및 정착물이라 그랬죠. 여기서 정착물이 뭔지 잠깐 보고 갑니다. 정착물. 아니, 결국 정착물이라고 하는 건 어디 위에 있는 게 정착물이죠? 토지 위에 있는 거. 토지 위에 있는 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있다는 거죠.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갑 거예요. 자, 현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땅이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이 토지를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갑이 유학 갔어요. 유학 가가지고 이 토지를 10년 넘게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A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벼농사 하는 거예요. 벼농사. 농작물 심는 거죠. 농작물. 농작물.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나무 심는 거죠. 나무. 나무예요. 나무라 그린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C가 에이, 너네 뭐 이런 거 나는 그냥 건물 지어버리는 거. C는 건물 지어버리는 거죠. 여기다. 지금 A, B, C 같은 경우는 허락받고 했다, 무단으로 했다. 지금 싹 다 무단으로 했습니다. 싹 다 무단으로. 무단으로 농작물 갖다 경작해버리고 나무 갖다 심어버리고 수목.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 그냥 건물을 신축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농작물이라고 해요. 농작물이 아니라 정착물이라고 해요. 정착물. 농작물, 수목, 건물 이런 것들 죄다 다 정착물들입니다. 근데 이 정착물들 중에서 둘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들도 있고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토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돼버렸다라는 것은 토지하고 합쳐졌다는 거죠. 합쳐졌다. 여기서 합쳐졌다는 것을 가리켜서 부합이라 그래요. 부합. 합쳐졌다. 그럼 토지와는 별개라는 건 합쳐졌다는 거다, 안 합쳐졌다는 거다? 안 합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부합이 아니다. 예? 부합이 아니라 그러면 되죠. 일단 첫 번째 건물은 일단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별개로 존재하는 부동산입니다. 별개로서. 그러니까 C가 제 아무리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토지하고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안 합쳐진다는 거죠. 부합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이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건물이 누구 거라는 거죠? 갑 거다, C 거다? C 거라는 거예요. 예? C 거라는 거. 수목은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이 돼요. 합쳐져요. 그럼 이거는 남의 땅에다가 제멋대로 나무 갖다 심으시면은 토지하고 합쳐져 버리는 거죠. 합쳐져 버린다. 그렇다는 건 결국 여기서의 이 수목 같은 경우는 갑 거다, B 거다? 갑 거라는 거죠. 합쳐져 버리니까 갑 거라는 거죠. 부합되었다. 그리고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건요. 농작물이 성숙하면 농작물, 벼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면 성숙을 하게 되면은 이 농작물 같은 경우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결국 이 농작물은 갑 거다, A 거다? A 거라는 거죠. 안 합쳐지니까 B요? 아니요, A 거. 농작물 A가 심었습니다. 자, A 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농사 했죠. 그럼 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벼가 이렇게 숙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A 거라는 거죠. 벼가 숙이는 게 성숙한 거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정착물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예요.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고,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 경작자. 자, 농작물은 직접 경작을 한 고놈 거다, 경작자다. 경작자의 소유다. 그리고 수목 같은 경우는 부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합된다. 건물 같은 경우는 부합하지 않는다.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한 자 소유가 됩니다. 신축한 자. 그럼 건물 소유자가 C라는 겁니까 지금? 건물 소유자 C예요? 네, 건물 소유자 C예요. 그럼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 되겠다, 그죠? 남의 땅에 그냥 건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땅에다 그냥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내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으면 이 C는 이 건물에 대해서 물론 소유권 취득을 해요. 취득을 합니다. 하지만 갑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를 상대로 해가지고 남의 땅에서 뭐 하십니까, 선생님? 다 철거하세요, 빨리. 철거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C는 결국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가리켜서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착물 3가지 봤고요. 농작물, 수목, 건물. 비교 잘 해주세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169페이지 밑에 쪽에서 양괄호 2번에 독립한 물건이라고 돼 있는 데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를 들어 한 필의 토지 일부에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죠. 이런 걸 가리켜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일물 일권주의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면 권리도 몇 개 이어야 된다? 1개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1개의 토지가 있으면, 자,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입니다. 필. 자, 여기에 한 필의 토지가 있어요. 한 필의 토지가. 여기에 한 필의 토지 1개의 물건이 있으면은 이 한 필의 토지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물건이 1개만 있어야 된다, 2개 있어도 된다. 1개만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가리켜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기 한 필의 토지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혼자서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물건도 1개고 소유권도 몇 개니까. 1개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이 토지 이 부분만 요렇게 잘라서 여기만 다른 사람한테 팔 거야. 여기만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버리면은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목적물, 물건은 한 개인데 소유권이 몇 개가 돼버려요? 2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한 필의 토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소유권 성립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갑이 만약에 토지 이 부분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으면 분필하셔야 돼요. 토지 뭐 해야 된다고요? 분필. 제가 들고 있는 분필 말고 토지 잘라야 된다는 거죠. 분필. 그래서 물건을 1개, 물건을 2개, 이렇게 2개로 만드시면, 물건을 2개로 만드시면은 그러면 여기만 을한테 넘길 수 있겠죠. 그럼 물건이 2개가 됐으니까 소유권 2개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필 절차 거치기 전까지는 물건이 1개면 소유권 몇 개? 일물일권이라는 거죠. 일부 소유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일부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가 객체였고요. 자, 뒷장에 물건의 종류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